자기야, 와이프는 출근했어? 나 지금 가도 돼? 이 낯선 여자의 콧소리 섞인 메시지 하나가 제 평온했던 15년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차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된 전원조차 켜지지 않던 낡은 핸드폰 하나.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다정하고 성실한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낯선 남자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연을 가장하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던 그 순간의 기억은 아직도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하네요. 도대체 제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곳에 항상 행운이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한 시중은행에서 18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창구에 앉아 하루 종일 숫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전표와 씨름하며 하루를 보내는 조금은 고지식하고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꼼꼼한 성격이죠. 반면에 제 남편은 저와는 기질부터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과도 10분만 대화를 나누면 금세 형 동생하며 친해지는 서글서글한 성격 덕분에 20대 후반부터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업계에서 꽤 자리를 잡은 베테랑 영업사원입니다. 저희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오히려 서로에게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깐깐하고 예민해서 스트레스를 잘 받는 제 성격을 남편 특유의 여유로움과 유머러스함으로 항상 부드럽게 감싸주었으니까요. 결혼하고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저희 딸아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학부모 모임에도 나가고 주말이면 셋이서 손을 잡고 근처 광교 호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게 저희 가족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평일 저녁 늦게까지 고객과 술자리를 하거나 주말에도 골프 접대를 해야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외출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보험이라는 게 결국 사람 마음을 얻어야 실적으로 이어지는 일이고 계약 하나를 따내기 위해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간 쓸개를 다 빼주며 고생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늦은 밤 진한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도 자는 아이 볼에 뽀뽀를 잊지 않고 주말 아침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늦잠 자는 저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찌개를 끓이던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은행에 다니다 보니 저희 집안의 모든 재정 관리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10원짜리 하나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제게 이체했고 저는 그 돈을 알뜰하게 쪼개어 적금도 붓고 노후 연금도 준비하며 우리 세 식구의 미래를 탄탄하게 설계해 나갔습니다. 가끔 남편이 우수 고객 경조사비나 중요한 영업활동비로 목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0~300만 원씩 넉넉하게 통장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그게 밖에서 치열하게 돈을 버는 남편 길을 살려주는 아내의 당연한 내조라고 생각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나 은행 동료들은 영업하는 남편을 두면 주변에 여자도 많고 속 썩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걱정 반 부러움 반으로 쳐다보곤 했지만 저는 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하나는 으뜸인 아빠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흔들림 없던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멍청했는지
제 발등을 제가 있는 힘껏 찍고 있었다는 사실에 헛웃음만 나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평범하고 나른했던 어느 가을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VIP 고객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남편은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골아떨어져 있었고, 딸아이는 친구들과 마라탕을 먹으러 간다며 아침 일찍 용돈을 챙겨 나간 참이었죠. 밀린 빨래를 돌리고 거실을 정리하다가 베란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려다보았는데, 며칠 전 가을비를 고스란히 맞아서 먼지와 흙탕물로 엉망이 된 남편의 검은색 승용차가 눈에 띄더군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알아서 주말에 세차장에 다녀오겠지만 어젯밤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해서 들어온 모습이 안쓰러워 오늘만큼은 제가 대신 차를 닦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지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 근처에 있는 셀프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차장에 도착해서 동전을 바꾸고 기계에 카드를 찍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저녁 반찬은 뭘 해먹을지, 다음 달 아이 영어 학원비는 얼마나 오를지 같은 아주 일상적인 고민들 뿐이었습니다. 고압 호스를 쥐고 시원하게 물줄기를 뿌려 거품을 씻어내고 커다란 타월로 물기를 꼼꼼히 닦아냈죠. 외부 세차를 마치고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운전석 바닥 매트에 모래를 빨아들이며 평소 남편이 얼마나 차를 험하게 타는지 속으로 가벼운 타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전석 정리를 마치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서 의자 틈새에 낀 먼지들을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대시보드 위를 물티슈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수석 앞쪽 서랍, 흔히 글러브 박스라고 부르는 그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주유소 영수증이나 차량 등록증, 여분의 마스크 같은 자잘한 물건들을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두는 곳이라 그날도 어김없이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있더군요. 글씨가 다 날아간 오래된 주차권부터 언제 받았는지 모를 구겨진 커피 쿠폰까지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한 움큼 꺼내서 비닐봉지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쪽 구석에 뽀얗게 쌓인 먼지를 마저 닦아내려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직육면체의 물건이 툭 하고 걸렸습니다. 이게 뭐지 싶어 손가락을 더 깊이 밀어넣어 그 물건을 끄집어냈습니다. 흠집이 많이 난 칙칙한 검은색 케이스가 씌워진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 최신 기종과는 전혀 다른 구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순간 고개가 갸웃거려졌죠. 남편이 핸드폰을 바꾼 지는 벌써 2년 가까이 지났고 기존에 쓰던 폰은 대리점에 반납해서 요금 할인을 받았다고 분명히 저에게 말했었거든요. 혹시 영업하다가 고객이 차에 두고 내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건가 싶어 습관적으로 전원 버튼을 꾹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인지 까만 화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특유의 차량 방향제 냄새가 훅 끼쳐오는 차 안에서 저는 그 까만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뒷면에 붙어있는 투명한 보호필름은 가장자리가 다 일어나 있었고 전원 버튼 주변으로는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상적으로 꽤 오랫동안 손에 쥐고 사용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작은 물음표가 떠오르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텔레비전 드라마에나 나오는 두 집 살림이나 바람 같은 단어는 제 머릿속에 일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잃어버렸던 예전 물건을 꼼꼼하지 못해서 안 치우고 있었나 보다 하는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추측이 전부였어요. 세차를 깔끔하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은
그제야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머리로 주방에서 냉수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차 키를 올려놓으며 주머니에 챙겨온 그 구형 핸드폰을 남편 쪽으로 무심하게 쓱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거 당신 차 조수석 서랍 아주 깊은 곳에 굴러다니던데. 누구 거야? 당신 예전 폰은 반납했다며. 컵을 입에 대고 물을 꿀꺽꿀꺽 삼키던 남편의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핸드폰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고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입을 덮고 살아온 부부만이 기가 막히게 잡아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나오는 그 당황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하지만 영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남편은 이내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대수롭지 않다는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거. 예전에 영업용으로 서브폰 하나 더 쓰려고 중고 장터에서 10만 원 주고 샀던 공기계야. 번호 하나 더 개통해서 진상 고객들이나 주말 연락용으로 분리해서 쓰려고 했거든. 근데 막상 폰 2개 충전하고 들고 다니려니까 영 귀찮고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개통도 안 하고 그냥 차에 대충 던져뒀던 건데 그게 여태 거기 처박혀 있었네. 주말 아침부터 당신 세차하느라 고생했는데 쓸데없는 쓰레기까지 치우게 해서 미안해, 여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었고 변명치고는 꽤 앞뒤가 맞는 그럴싸한 이유였습니다. 영업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개인 사생활과 업무를 철저하게 분리하기 위해 이른바 투폰을 쓰는 경우는 저도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을 상대하며 종종 보아왔던 터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였죠. 남편은 물기가 덜 마른 제 손을 자기 옷소매로 슥슥 닦아주며 주말인데 푹 쉬지도 못하게 해서 미안하다며 오늘 저녁은 자기가 쏘는 비싼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넉살 좋게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태도와 애교 섞인 콧소리에 제가 찰나의 순간 느꼈던 묘한 위화감은 눈 녹듯 사르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사는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내가 은행 일에 치여서 괜히 예민하게 반응한 걸 거야. 저는 애써 제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속에 돋아나려는 작은 의심의 싹을 잘라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달리 한번 마음에 자리 잡은 찝찝한 감정은 쉽게 털어내지지가 않더군요. 남편이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거실 탁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 까만 공기계에 자꾸만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정말로 개통조차 하지 않은 안 쓰는 빈 깡통폰이라면 굳이 남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조수석, 서랍 안쪽 구석에 그것도 손을 깊숙이 집어넣어야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숨기듯 밀어 넣어둘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치 누군가 절대 열어보지 못하도록 작정하고 감춰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늘 한결같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일상 속에서 예전에는 무심코 넘겼을 행동들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고 자기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며 평소보다 20분씩 지체하다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화장실에 갈 때면 굳이 핸드폰을 챙겨 들어가 변기 물 내리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작게 웅얼거리는 듯한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화장실 문에 귀를 대본 적도 있습니다. 주말에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시선은 화면을 향해 있으면서 손가락은 쉴 새 없이 핸드폰 액정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제가 과일을 깎아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뒤집어 엎어놓거나 자연스럽게 인터넷 뉴스창으로 전환하는 듯한 다급한 손놀림도 제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당신 요새 무슨 일 있어? 아까부터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네. 주말인데 고객한테 급한 연락이라도 온 거야? 제가 떠보듯 슬쩍 물으면 남편은 언제나 능청스러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달에 새로 나온 치매 보험 상품이 워낙 조건이 좋아서 기존 고객들한테 돌릴 안내 멘트 좀 다듬고 있었지. 월요일 출근해서 싹 돌리려면 주말에 미리미리 작업 좀 해놔야 덜 바쁘거든. 우리 마누라, 내가 이번 달에 실적 빵빵하게 채워서 두둑하게 용돈 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으셔.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무르며 넘어갔고 저 역시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못하고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연말 실적 스트레스 때문에 핸드폰을 붙들고 사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몰래 남편의 스마트폰 패턴을 풀고 들어가 카카오톡이나 통화 목록을 싹 다 뒤져볼까 하는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개를 쳐들었지만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굳건한 믿음을 제 손으로 직접 깨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의부증 걸린 여자처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올가매고 감시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만에 하나 정말 제가 상상하는 최악의 상황이 맞다면 그 진실을 온전히 감당하고 버텨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처럼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굽신거리며 고생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오해하고 넘겨짚는 제 자신을 매섭게 자책하곤 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다리를 틀어버린 불안감은 밤이 찾아오면 더욱 몸집을 부풀려 저를 옴짝달싹 못하게 괴롭혔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남편 차가 주차된 곳을 불안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가 몰래 남편 차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집 컴퓨터에 연결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의 동선을 확인해서 제 불안을 잠재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기계를 다루는데 도 같은 남편은 블랙박스의 음성 녹음 기능을 아주 교묘하게 꺼두었거나 중요한 주차 위치에서는 전원선을 슬쩍 뽑아놓는 등 꼬투리 잡힐 만한 단서를 완벽하게 차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심증은 산더미처럼 켜켜이 쌓여가는데 그것을 증명할 명확한 물증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한 피 말리는 시간들이 하루하루 이어졌습니다. 의심이라는 감정이 참 무서운 게 한번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 평범하고 일상적이었던 남편의 모든 행동에 물음표가 따라붙기 시작했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 고객들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까만 핸드폰과 남편의 흔들리던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전표의 숫자 하나, 동전 하나 틀린 적 없던 제가 처음으로 시제를 맞추지 못해 퇴근을 늦추고 금고를 뒤적거리는 일까지 생겼죠. 동료들은 요새 안색이 안 좋다며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그저 환절기라 피곤해서 그렇다며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15년을 믿고 산 남편이 다른 짓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살가운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찌개를 떠먹으며 오늘 하루 영업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늘어놓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딸아이와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모습이 묘하게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시선은 예전과 달리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지 못하고 자꾸만 허공을 맴돌거나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가장 미치게 만들었던 건 남편이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고 오면 거실 탁자 위에 핸드폰을 툭 던져두고 씻으러 들어가거나 아이와 놀아주기 바빴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착 붙이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화장실에 갈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 주방에 물을 마시러 잠시 일어날 때도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을 쑤셔 넣고 움직였습니다. 하루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늦은 시간에 자다 깨서 거실로 나와보니 남편이 베란다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향해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한껏 낮춘 채 웅얼거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죠. 제가 인기척을 내며 거실 불을 켜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더군요. 여보 안 자고 이 시간에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목소리는 왜 그렇게 깔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려 했지만 제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멋쩍은 듯 뒤통수를 극적였습니다. 당신 깼어? 아, 그게 이번에 큰 건 하나 계약할 것 같은 법인 대표님이신데 낮에는 워낙 바쁘셔서 꼭 이 시간에만 연락을 주시네. 당신이랑 지우자는데 시끄러울까봐 베란다 나와서 조용히 받은 거야.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얼른 들어가 자자.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침실로 등을 떠밀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거래처 사장님과 통화하는데 왜 그렇게 도둑이 제발 저린 사람처럼 놀란단 말입니까? 견디다 못한 저는 남편이 출근한 평일 낮 시간, 점심시간을 쪼개어 몰래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영업을 다닐 때 회사 근처 공영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날이 많았기에 그날도 남편의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구석에 고스란히 세워져 있었죠.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차 문을 열어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흔히들 말하는 그 카메라에서 손톱만 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그걸 들고 은행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하는 내내 제발 제 의심이 그저 망상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폴더를 열어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저는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출퇴근길 도로나 아파트 주차장을 오가는 평범한 영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유독 남편이 외부로 영업을 나갔다고 했던 날들의 오후 시간대 영사들이 뭉텅이로 삭제되어 있거나 아예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영상들조차 소리 녹음 기능은 아주 철저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기계의 무지한 저조차도 이건 절대 기계적인 결함이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동선과 대화를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한 흔적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심증은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서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데 남편의 입을 꼼짝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내던 차에 마침내 골물대로 골맞던 상처가 터져버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1월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오늘 연말 실적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고객들과의 저녁 술자리가 있다며 새벽 늦게나 들어올 테니 먼저 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았지만 화면의 내용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시계의 바늘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 2시를 향해 갈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새벽 2시 반이 다 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 단추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현관 바닥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달려나가 보니 남편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진한 알코올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아유, 여보. 내가 오늘 진짜, 그 인간들 비 맞추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혀가 잔뜩 꼬인 채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던 남편은 제가 부축해서 거실로 끌고 오자마자 소파 위에 엎어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을 벗기고 넥타이를 풀어주며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강렬한 직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남자가 겹겹이 쳐놓은 방어막이 완전히 해제된 바로 오늘 밤이야말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잠든 남편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차키를 꺼냈습니다. 겉옷 하나 걸치지 않은 얇은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추위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살금살금 현관문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요하고 서늘한 주차장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저 멀리 구석에 주차된 남편의 차를 향해 걸어가는 제 구두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조수석 앞쪽 서랍을 열고 저번에 보았던 그 깊숙한 공간으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이 안 쓰는 공기계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던 그 낡은 까만색 핸드폰은 정확히 그 자리에 다시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물어봤을 때 진짜 버리려고 했던 쓰레기였다면 벌써 집이나 분리수거장에 버렸어야 마땅한데 남편은 보란 듯이 그 자리에 다시 고이 모셔둔 것이었죠. 그 핸드폰을 꽉 움켜쥐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소파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져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화장대 의자에 앉아 화장대 서랍에서 핸드폰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너무 떨려서 충전기 단자를 폰에 꽂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방전된 상태였던 까만 화면 한가운데에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다는 하얀색 아이콘이 깜빡거리며 떠올랐습니다. 1%, 2%, 배터리 숫자가 올라가는 그 짧은 10분의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10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전원 버튼을 꾹 누르자 통신사 로고가 뜨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부팅이 완료되고 나타난 첫 화면은 숫자를 누르는 잠금 화면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쳐봤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빨간색 경고 문구가 떴습니다. 남편의 생일, 제 생일, 딸아이의 생일까지 차례대로 입력했지만 모두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속으로 틀리면 핸드폰이 잠겨버릴 텐데 남편이 평소에 잘 쓰는 4자리 숫자가 뭐가 있을까 필사적으로 머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남편의 차량 번호 뒷자리, 저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남편이 예전에 살던 본가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생각나는 건 모조리 다 입력해 보았습니다. 5번을 연달아 틀리자 화면에 1분 후에 다시 시도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남편의 평소 성향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단순하고 귀찮은 걸 싫어하는 성격상 그렇게 복잡한 번호를 해두진 않았을 겁니다. 1분이 지나고 다시 입력창이 활성화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숫자 1, 2, 3, 4를 차례대로 눌렀습니다. 그 순간 띠링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잠금 화면이 스르륵 풀리며 핸드폰 바탕화면이 열렸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풀려버린 잠금 장치에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화면 상단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메시지 알림 창들이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아이콘에는 숫자가 100개도 넘게 찍혀 있었고 문자 메시지 보관함도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가장 위에 떠 있는 인터넷 메신저 앱을 눌렀습니다. 대화방 목록 최상단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2개나 붙어 있는 이름 모를 대화방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대화방을 터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가장 마지막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 하나가 제 두 눈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자기야, 와이프는 출근했어? 나 지금 가도 돼? 순간 누군가 커다란 망치로 제 뒤통수를 있는 힘껏 내려친 것처럼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확인해 보니 제가 은행에 출근하고 딸아이가 학교에 간 평일 오전 9시 30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러 나간 그 시간에 남편은 저희가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이 신성한 집구석으로 다른 여자를 불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위로 올려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롤을 올리면 올릴수록 제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입은 원피스 너무 예뻤어. 당장 안아주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네. 자기도 오늘 넥타이 잘 어울리더라. 내일은 점심시간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지? 당연하지. 우리 자기가 보고 싶다는데 내가 만사 제쳐두고 가야지. 사랑해. 15년 전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나 쓰던 그 달콤하고 낯간지러운 말들을 남편은 지금 화면 너머의 다른 여자에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텔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다정하게 찍은 사진, 저희가 가족 외식으로 자주 가던 집 간처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찍은 사진들이 대화창 중간중간에 보란듯이 박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화방에 첨부된 음성 파일들을 눌러보니 술에 취해 서로 사랑한다고 칭얼거리는 남편의 혀 꼬인 목소리와 여자의 콧소리 섞인 웃음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위액이 역류하는 것처럼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통을 붙잡고 한참을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사시나무 떨리듯 온몸이 덜덜 떨리기만 했죠.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화장대로 돌아와 도대체 이 겁없는 여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크게 눌렀습니다. 사진이 화면 가득 확대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과 작고 갸름한 얼굴, 분명 어디선가 많이 본 너무나도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누구더라. 머릿속을 헤집던 제 사고가 어느 한 지점에서 딱 멈췄습니다.
작년 가을 딸아이가 4학년일 때 학교 체육대회 겸 학부모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는 자리에서 자기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한다며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난히 목소리가 컸던 그 여자. 딸아이와 같은 반이었던 지우라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녀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아주 중요한 VIP 고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지역 맘카페 임원진들을 상대로 큰 규모의 종신보험을 여러 건 계약했다며 뛸 듯이 기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지우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제 딸아이와 같은 반 친구의 엄마이자 유부녀인 자신의 고객과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헛바람 같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온다고 큰 소리치던 남편의 영업이라는 게 결국 남의 마누라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놀아나는 짓거리였단 말입니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술에 취해 코를 고는 남편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쓰럽게 느껴졌던 그 소리가 이제는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것처럼 끔찍하고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뛰쳐들어가 골아떨어진 저 인간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 거실 바닥에 패대기 치고 싶었어요. 소리를 빽빽 지르며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피를 토하듯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거친 숨을 몰아쉬던 제 눈앞에 안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옅은 수면등 불빛과 그 안에서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자고 있는 5학년 딸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펄펄 끓던 감정이 신기할 정도로 가라앉으며 현실적인 계산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려봤자 입에 발린 거짓말로 둘러대는데 도 같은 저 영업사원 남편은 분명 발뺌을 할 게 뻔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핸드폰을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이 폰을 부수거나 숨겨서 유일한 증거마저 영영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은행에서 18년 동안 수많은 진상 고객들을 상대하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진짜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서류와 증거를 쥔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일단 제 핸드폰을 꺼내 그 더러운 대화창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초점이 계속 흔들리는 바람에 숨을 꾹 참아가며 수십 장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어느 정도 핵심적인 증거를 제 핸드폰 사진첩에 담아둔 뒤 저는 다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그 까만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진 것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제 지문이 남아있을까봐 입고 있던 잠옷 소매로 핸드폰 앞뒷면을 꼼꼼하게 닦아냈죠. 그러고는 다시 현관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아까 그 핸드폰이 있던 서랍 안쪽 구석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원래 각도 그대로 폰을 밀어 넣었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눈치챌까봐 서랍 안에 있던 구겨진 영수증과 쓰레기들의 위치까지 최대한 원래대로 맞춰두었죠.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한 얼굴로 일어난 남편은 숙취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다며 앓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아유, 속쓰려. 아, 여보. 아, 나 시원한 꿀마저만 타주라. 어제, 진짜 그 VIP 고객들 비위 맞추나 술 너무 마셨더니, 죽겠네.
저를 보며 사람 좋게 웃는 그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저는 평소처럼 무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타놨어. 얼른 씻고 와서 마셔요. 주말인데 애 데리고 밥이라도 먹으러 나가야지. 남편은 제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피 말리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둔감한 아내 연기를 했고 남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뻗어자는 날이면 어김없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급감한 핸드폰을 훔쳐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법정에서 불륜을 입증하려면 텍스트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이나 함께 찍은 사진 같은 명확한 자료가 최대한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세상 모르고 코를 고는 그 고요한 새벽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수천 개의 메시지 캡처본과 난뜨거운 사진들, 그리고 구역질 나는 통화 녹음 파일들을 제 클라우드로 하나씩 전송했습니다. 그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끔찍한 과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저와 제 딸아이를 조롱하는 내용도 심심치 않게 섞여 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은행 다녀서 그런지 매사에 너무 빡빡해. 여자로서 매력은 10년 전에 벌써 끝났지 뭐. 당신처럼 애교도 없고 매일 돈 타령만 한다니까. 어머, 자기 너무 불쌍하다. 우리 남편은 맨날 사업 핑계로 밖으로만 돌아서 내가 돈 펑펑 써도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가 내 남편하고 내가 자기 와이프 했으면 딱 맞았을 텐데 그치? 자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은행 창구에 앉아 진상 고객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일하는 저를 남편은 밖에서 닳고 다른 유부녀와 시덕거리며 안주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의 남편은 지역에서 꽤 규모가 큰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였는데 제 남편은 그 남자의 돈으로 여자가 사주는 명품 지갑과 넥타이를 넙죽넙죽 받아 챙기며 기둥서방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사실을 활자로 그리고 생생한 음성으로 확인하는 매일 밤은 제 영혼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고 이 분노를 차곡차곡 모아 저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리는데 쓰겠다고 굳게 다짐했죠. 약 3주에 걸친 끈질긴 작업 끝에 투폰 안에 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제 클라우드 공간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완벽한 패를 어떻게 쥐고 흔들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평일 반차를 내고 미리 알아봐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에 출력해간 메시지 캡처본과 USB로 구워간 녹음 파일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남편분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해서 이혼 소송 가시면 재산 분할에서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소장 접수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소장 접수는 조금 미뤄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 여자한테서 위자료 몇 천만 원 받아내는 시시한 복수가 아니거든요. 그 여자 가정부터 완벽하게 박살을 내놓은 다음에 제가 나설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제가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대형 전자상가였습니다. 현금을 주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이동식 저장 장치 2개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증거 파일들을 날짜별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파일, 메시지 전문, 통화 녹음.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내용들만 줄여서 저장 장치 안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저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구의 우체국에 들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노란색 서류 봉투 안에 이동식 저장 장치를 넣고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뽑은 짧은 편지 한 장을 동봉했습니다. 당신 아내와 내 남편의 불륜 증거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이 번 돈으로 내 남편에게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두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과 처분은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받는 사람 란에는 상간녀 남편의 이름과 그가 운영하는 유통업체 사무실 주소를 적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영업을 다녀와서 계약을 따냈다고 자랑할 때 챙겨두었던 명함 덕분에 주소를 아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쓰지 않은 채 익명으로 소포를 접수하고 우체국 문을 나서는 순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던진 폭탄이 터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포를 보낸 지 딱 3일이 지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밤 11시는 되어야 들어올 남편이 저녁 8시도 안 되어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여보,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녁 안 먹었지? 찌개 데워줄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주방에서 걸어 나오며 묻자 남편은 허공을 떠도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생각 없어. 나 속이 좀 안 좋아서 방이라도 좀 쉴게. 남편은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꼭 닫아버렸습니다. 곧이어 안방 안에서 남편의 핸드폰 진동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잉, 지잉. 끊어지면 다시 울리고 또 끊어지면 다시 울리는 집요한 진동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나더니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남편이 다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 나왔습니다.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아니, 누가 보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 남편 지금 어디까지 한 건데? 일단 오해라고 빡빡 웃겨봐, 응? 평소에 그 여유롭고 능글맞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겁에 질려 쥐어짜 내는 듯한 새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여자의 남편이 제가 보낸 소포를 확인했고 집안이 발칵 뒤집혀 여자가 반쯤 실성한 상태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그 꼴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저는 속으로 조용히 숫자를 세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퀭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가 집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반차를 내고 제 직장인 은행으로 출근해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18년 차 은행원의 짬밥이 제대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 대출 계좌의 상환 내역을 모조리 뽑아 제가 기여한 몫을 서류로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각종 적금과 예금, 심지어 매달 붙고 있던 개인 연금 상품의 해지 환급금 예상액까지 10원 단위로 꼼꼼하게 산출해냈습니다. 남편의 밥줄이자 목숨 줄인 그 돈들의 흐름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건 바로 저였으니까요. 모든 금융 기록을 서류화한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소장 접수해 주시고요.
남편 명의로 된 시중은행 계좌 싹 다 묶어주세요. 주거래 은행부터 증권사 계좌, 그리고 남편 직장으로 들어가는 급여와 퇴직금까지 빠짐없이 가압류 신청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바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저의 빠르고 단호한 처리에 살짝 놀란 눈치였지만 준비해간 서류가 워낙 완벽했기에 곧바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과 이혼 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제 허락 없이는 단돈 10,000원 한 장 자기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된 겁니다. 여자의 남편에게 쫓겨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판국에 돈줄까지 완벽하게 말라버린 거죠. 그날 오후 늦게 은행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숨 넘어가는 남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내 통장들이 다 왜 이래? 카드도 정지되고 예금 계좌도 다 막혔어. 은행 직원이 법원에서 가압류 들어왔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한 거야. 그렇게 다급하고 절망적인 남편의 목소리는 15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구 테이블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아주 일상적인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묶었어. 당신 급여 통장부터 연금까지 싹 다. 아, 그리고 아마 지금쯤 당신 회사로 이혼 소장도 송달됐을 텐데. 내용 잘 읽어보고 억울한 거 있으면 당신도 변호사 사서 대응해. 아참, 변호사 선임할 돈이 당신한테 한 푼이라도 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뭐? 이혼? 이혼 소장? 여보,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나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야. 장난? 지우 엄마랑 대낮부터 모텔방 들락거리면서 장난친 건 당신이겠지. 조수석 서랍에 넣어둔 그 까만 핸드폰 잘 간수하지 그랬어. 증거 다 넘겨놨으니까 구차하게 변명할 생각 말고 법정에서 봐. 저는 남편이 입을 떼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가볍게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퇴근길 꽉 막힌 도로 위를 운전하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전화를 매몰차게 끊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는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마저 제 손으로 이미 바꿔버린 터라 그는 제 차 소리가 들리자마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계단을 뛰어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제 안에서 요동치던 분노나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사르륵 흩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호수 수면처럼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만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죠. 여보, 진짜 당신이 내 통장 다 막은 거야? 이혼 소장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우리 대화로 좀 풀자, 남편은 제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저는 구겨진 옷자락을 털어내듯 그 손을 가볍게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제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대화로 풀자고? 좋아. 그럼 이 사진들부터 설명해봐. 지우 엄마랑 둘이 모텔에서 찍은 이 사진들, 그리고 평일 오전 9시 반에 그 여자 집에 찾아가겠다고 보낸 메시지. 아, 내가 어제 당신 잘 때 클라우드로 옮겨둔 통화 녹음도 틀어줄까? 탁자 위에 흩뿌려진 출력물들을 본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들을 집어들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주머니에서
그 까만색 공기계를 꺼내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당신, 이거 어떻게 열었어? 이거 잠겨 있었는데. 비밀번호 1234에 놓고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한 당신 멍청함을 탓해. 발뺌할 생각 마. 이미 당신이랑 그 여자 대화 내용, 사진, 녹음 파일 전부 법원에 증거로 들어갔고 그 여자 남편한테도 똑같이 복사해서 보냈으니까.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온전히 깨달은 남편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진짜 딱 한 번 실수야. 영업하다 보니까. 그 여자가 먼저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그 집 남편이 식자재 유통 크게 해서 주변 상인들 보험 다 몰아주기로 했단 말이야. 계약 하나 따보려고 장단 좀 맞춰준 게 다야. 진짜 맹세코 마음은 없었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들킨 사람들이 하나같이 앵무새처럼 내뱉는 뻔한 변명. 먼저 유혹을 했다느니, 억지로 장단을 맞췄다느니 하는 말들을 들으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장단을 맞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내 직업 흉보면서 둘이 시덕거린 것도 영업의 일환이야? 지우 엄마가 사준 명품 넥타이 메고 우리 지우 학부모 모임 나간 것도 어쩔 수 없는 실수고 구질구질하게 남 탓하지 마. 당신 스스로 바지 짚어내린 거고 당신 두 발로 남의 여자 침대에 기어 들어간 거야. 더 이상 당신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상대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 한참을 울고불고 매달리던 남편은 결국 제 완강한 태도에 지쳤는지 몇 가지 옷까지만 대충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제가 남편과 이 집에서 얼굴을 맞댄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그 여자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포를 받은 여자의 남편은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이자 사업가였습니다. 성격이 불같기로 소문난 그는 증거를 확인하자마자 아내를 집에서 빈몸으로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평소 아내에게 쥐어주던 신용카드들을 싹 다 정지시킨 건 물론이고 아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한 푼 주지 않는 합의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상간남인 제 남편과 함께 묶어서 동네방네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하더군요. 평생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여자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도망치듯 숨어 들어갔다지만 동네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특히 맘카페와 학부모 모임의 정보력은 무서웠습니다. 지우 엄마가 누구 남편이랑 바람이 나서 쫓겨났다더라. 그 남자가 우리 동네에서 영업하는 보험 설계사라더라 하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꾼 채 다른 지역으로 야반도주하듯 떠나버렸습니다. 죄 없는 지우만 한창 예민할 시기에 전학을 가야 했으니 어른들의 더러운 짓거리에 상처받은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참 씁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상황은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비참했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체 사장인 여자의 남편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자신과 직원들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남편의 보험 수십 건을 단 하루 만에 모조리 해지해버렸습니다. 보험업계에서 대량 해지는 곧 영업사원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지역 상인회와 인맥이 두터웠던 그 사장님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은근히 흘리면서 기존에
남편을 믿고 계약했던 VIP 고객들마저 줄줄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집 재무 설계를 어떻게 맡기냐며 항해 전화가 지점장실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결국 보험회사 측에서도 남편의 개인적인 스캔들로 인해 회사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며 자체 감사를 벌였고 남편은 짐을 싸서 쫓겨나듯 퇴사를 당했습니다. 동종업계에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말 그대로 업계에서 영구제명을 당한 셈이었습니다. 직장도 잃고 명성도 잃은 남편에게 남은 건 저와 여자 남편 양쪽에서 걸어온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대로 된 변호사조차 선임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선수를 쳐서 남편 명의의 모든 계좌와 자산을 완벽하게 가압류로 묶어버렸기 때문이죠. 직장에서 나온 퇴직금조차 제 가압류 통장으로 묶여버렸으니 당장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을 현금조차 없는 완벽한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결국 2달 뒤 법원 조정실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살이 10kg은 좋게 빠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늘 말끔하게 입고 다니던 정장 대신 무릎이 튀어나온 후줄근한 면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찜질방과 싸구려 모텔을 전전하며 지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평생을 믿고 살았던 제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조정위원들 앞에서 저는 18년차 은행원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제가 정리해온 엑셀 파일에는 남편이 그동안 영업을 핑계로 이리저리 빼돌려 몰래 비자금으로 조성해 두었던 차명 계좌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추적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정 경제를 제가 전담하며 남편의 모든 금융 패턴을 꿰뚫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분, 아내분이 제시한 재산분할 명세서에 이해 있으십니까? 현재 남편분 유책 사유가 너무 명백하고 상대 측에서도 추가 소송을 예고한 상태라 여기서 합의를 보시는 게 남편분께도 유리할 텐데요. 조정위원의 말에 남편은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길게 끌고 가봤자 당장 변호사 수임료도 없는 자신이 백전백패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깔끔하게 받아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는 온전히 제 앞으로 돌렸고 남편이 그동안 부어왔던 개인연금 상품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남편의 몫으로 떨어진 건 그가 몰고 다니던 중고 승용차 한 대와 당장 고시원 반값 정도나 낼 수 있는 알량한 현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고 비록 남편이 지금 당장 직장이 없지만 향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매달 15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조항까지 확실하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은 15년 전 저와 결혼식장에 나란히 입장하던 그 당당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고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은행에서 같은 자리표를 달고 변함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이면 샌드위치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퇴근 후에는 지우의 학원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부재를 설명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5학년이면 알 건 다 아는 나이인지라 구구절절 변명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서로 너무 맞지 않아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시무룩해하던 아이도 평화로운 일상이 반복되자 금세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큰 소리를 내던 아빠가 없으니 집안이 더 조용하고 편안해졌다고 어른스러운 위로를 건네기도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남편이 쓰던 서재방을 싹 치우고 그 자리에 지우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커다란 전자 피아노를 놓아주었습니다. 칙칙했던 남편의 짐들이 빠져나간 집안 곳곳을 화사한 톤의 커튼과 화분들로 채우고 나니 이제야 이 집이 온전히 저와 딸아이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창한 복수를 꿈꾼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제 가정과 제 노력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이 현실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 숨겨진 핸드폰이나 거짓말 같은 건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출근할 직장이 있고 저만 바라보는 예쁜 딸아이가 있으며 제 이름으로 된 온전한 통장과 집이 있습니다. 이 평범하고 잔잔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고 마침내 진짜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녀는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으로 떠나 맛있는 것을 먹고 주말이면 광교 호수 공원을 걸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흔한 말처럼 한바탕 거센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제 삶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게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 충격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당장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사연자분은 끓어오르는 화를 꾹 누르고 아주 차분하고 지혜롭게 되찾았습니다. 반면에 얄팍한 거짓말로 가족을 속이고 남의 가정까지 기만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만큼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헛된 욕심으로 직장도 돈도 가족도 모두 잃어버린 남편의 초라한 마지막 모습은 참 씁쓸하면서도 스스로 불러온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해 거짓없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에 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자분을 향한 댓글 한마디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